그날 새벽 평양 미림 공터가 봉쇄됐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2명 송신장 마당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2024년 9월 초 저는 평양 사동구역 송신장 마당에서 전기자 전거 부품을 팔던 38살 상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며 통지문을 돌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미림 공터 집결. 불참 시 반동 분자로 간주한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공터로 가는 길 주민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의 처형식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박 사장 부부라는 사실을 안 순간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저와 거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공급받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200여 명의 주민이 공터를 빙 둘러쌌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엄마들도 보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지나가던 중학생들도 멈춰섰습니다. 보안원들이 2사람을 끌고 나왔습니다. 박 사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그들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외화 불법 유동, 반국가적 메시지 유포. 낭독되는 제목을 들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공이 죄가 되는 나라, 돈을 버는 것이 반역이 되는 곳에서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3번. 그리고 침묵.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탈북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 저는 평양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파트 복도 스피커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인민반장이 불시에 집을 방문해 초상화 상태를 검사했고 먼지가 쌓여 있거나 구겨진 흔적이라도 있으면 비판 투쟁에 회부됐습니다. 아침 8시 송신장 마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최대 도매시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국가가 허용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였지만 실제로는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자본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산 전기자전거 부품, 배터리, 충전기를 파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조선직업 총동맹에 등록은 해놨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돈의 3분의 2는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신고하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박 사장 부부를 처음 만난 건 그해 4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기자전거와 전동 오토바이 사업으로 송신장 마당에서 큰손으로 통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사장은 과묵했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그의 아내는 사교적이어서 장마당 상인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중국에서 들여온 배터리를 공급했고 그들은 제게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줬습니다. 성호 동무, 이번 달 물량 2배로 늘려줄 수 있겠소? 박 사장이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 쪽 거래선이 확보됐소. 큰 건 한번 해봅시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쌀 한 포대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상인으로 위장해 돌아다녔고 인민반장들은 누가 얼마나 버는지 감시했습니다. 매달 충성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납금을 내야 했고 명절 때마다 애국미를 바쳐야 했습니다. 안 내면 장사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안원이 제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동무,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구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 달 성분증명서 갱신 때 되지 않았소? 성분증명서. 충성도를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제 손은 자동으로 주머니로 갔고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악수하듯 쥐어줬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빛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안원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박 사장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단동의 무역상들과 직접 연결돼 있었고 북한 원화가 아닌 달러와 위안화로 거래했습니다. 장마당 상인들 사이에서 박 사장 부부는 당 간부들과도 연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사업장에는 고급 승용차를 탄 간부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오. 박 사장이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면 굶어 죽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너무 크게 성공하면 당국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여름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 사장 부부의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출장 갔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끔찍한 통지문이 왔습니다. 공개 처형식 참석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박 사장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성공이 죄가 되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반역으로 규정되는 곳에서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처형식 다음 날 송신장 마당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흥정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아껴 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박 사장 부부와 거래하던 상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전거 부품 가게는 물론이고 배터리 충전소, 심지어 관련 없어 보이는 잡화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보위부가 연관된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물건 팔았던 사람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박 사장에게 공급했던 배터리가 얼마나 됐는지 거래 장부가 보위부 손에 들어갔다면 제 이름도 거기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밤마다 노크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겠습니다. 보위부가 새벽에 들이닥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조사 협조 명목으로 끌려가면 몇 달씩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온다 해도 그들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다른 주파수를 잡았습니다. 북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에서 민간 사업가 부부를 공개 처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업 성공 후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민간 경제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사장 부부의 처형이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범죄 처벌이 아니라 탄압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해서 벌받은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공포 정치였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 자체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볼륨을 낮춰 계속 들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당국에 빼앗기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북한에서 살면서 권리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의무뿐이었습니다. 당에 충성할 의무, 수령을 받들 의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의무. 하지만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끊긴 배급, 무너지는 인프라,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다음날 장마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인들에게 일일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국 방송 들어본 적 있소?
남조선 물건 본 적 있소? 저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조선에 충직한 인민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저녁 인민반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반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반동 방송을 듣는 불순분자들이 늘어나고 있소. 이것은 사상적 해이의 결과요.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를 감시해야 하오.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보고하시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옆 가구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 소리 같기도 하고. 반장이 메모했습니다. 알겠소. 조사해보겠소. 언젠가 제가 저 자리에 고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가족이 가족을 밀고 하는 사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 부부와 관련됐던 상인 7명이 추가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배터리 중개상 김 씨였습니다. 그는 박 사장에게 물건을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교육소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가족도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열심히 일해도 법을 지켜도 조용히 살아도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성공하면 처형당하고 가난하면 굶어 죽는 이 나라에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처음 떠올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패하면 총살이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어도 결국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박 사장처럼 공터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북 정보를 구한다는 건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잘못 물어봤다간 그 자리에서 신고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마당에는 온갖 정보가 돌았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들, 국경 지역에서 올라온 브로커들,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경경비대원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요즘 국경 쪽 단속이 어떻다던데요? 두만강 쪽 물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겉으로는 가벼운 잡담처럼 던지면서 귀는 바짝 세웠습니다. 어느 날 중국 물건을 들여오는 최 씨라는 상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 동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소?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박 사장 일 이후로 잠이 안 옵니다. 최 씨가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소. 10년 전에.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탈북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왜 안 떠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병환 중이셨고 아들이 어렸소. 하지만 성호 동무는 다르지 않소. 독신이고 가족도 지방에 계시고. 그는 제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제게 함경북도 회령 쪽에 브로커가 있다고 귀띔해줬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브로커 중에는 보이부 앞잡이도 많소. 돈만 받고 신고하는 놈들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가판대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돈은 쓸모없었기에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암시장 환율은 터무니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총 3,000달러 정도를 모았습니다. 브로커 비용과 중국에서의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TV, 냉장고, 가구들을 이웃들에게 헐값에 팔았습니다. 평안도 쪽으로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이 돈 때문에 물건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황해도 사리원에 계셨습니다. 전화를 걸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고 배급이 끊기고 감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아서 체포되면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초 드디어 브로커와 첩선할 기회가 왔습니다. 최 씨가 소개해준 사람은 강 씨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회령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국경 상황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만강 수위가 낮소. 10월 중순이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국경경비대가 삼엄하니 루트를 잘 선택해야 하오. 강 씨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데 $1,000, 중국에서 안전가옥까지 안내하는데 $1,000, 그 다음은 중국 브로커가 맡을 거요. 한국까지 가려면 추가로 $5,000는 있어야 하오. 저는 제 손에 쥔 돈을 생각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국경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5일 평양역 앞에서 만나시다.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함경도로 갈 거요. 여행 증명서는 제가 준비하겠소. 동무는 그저 평범한 장사꾼처럼 행동하면 돼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작은 방.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상화를 내려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리면 신고당할 것이고 가져가면 짐이 될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들의 얼굴을 보며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은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벌, 세면도구, 비상약, 그리고 현금. 사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잡혔을 때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부모님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결국 서랍에 넣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장사꾼 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살 김성호. 오늘 이후로 이 이름을 다시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집 문을 지나쳤습니다. 저 안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김성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보위부가 수색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국경 근처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길,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스피커에서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기 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청소하는 인민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역 앞에서 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먼. 표는 샀소. 함흥행이요. 거기서 다시 회령으로 갈아탈 거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하지만 그 기차는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10월 17일 밤 11시 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차는 수없이 멈춰섰고 건물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강 씨가 준비한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동구역 상인 김성호, 함경북도 청진시장 물품 납품 목적. 보안원들은 대충 훑어보고 통과시켰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뒤 강 씨는 저를 국경마을 남양으로 데려갔습니다. 낮에는 민가에 숨어 있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탈북자를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북이 일상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에 뇌물을 주면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고 주민들 중 일부는 브로커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요. 강 씨가 말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자정인데 11시쯤 출발하면 강을 건너는 동안 감시가 느슨할 거요. 달도 없어서 어둡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가 건네준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옷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니까요. 밤 10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30대 여자와 그녀의 10살짜리 아들, 그리고 젊은 남자 둘. 모두 숨죽였고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앞장서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손전등도 켜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강 씨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 초소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천천히 강 주변을 흘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빛이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단 1초라도 움직이면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강 씨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강으로 내려갈 거요. 소리 내지 말고 물에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건너야 하오. 중간에 멈추지 마시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제발 조용히 해.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수위가 낮아 강바닥에 돌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차가웠습니다. 10월 중순의 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지금이요. 강 씨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웠고 물살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멈춰라. 안 서면 쏜다. 확성기에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물을 헤치며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물보라가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찾아 물 위를 흘렀습니다. 빛이 제 등을 비췄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대편 강둑에 닿아야 한다. 중국 쪽 강둑이 보였습니다. 불과 5m, 4m, 3m. 총성이 계속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풀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와 아들이 아직 강 중간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고 엄마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비췄습니다. 경비병들이 조준했습니다. 엎드려. 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엄마가 다시 일어나 물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엄마와 아이가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엄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 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다. 너희는 반역자다. 하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멀어져야 하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소.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강 씨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조선족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빨리.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이었습니다. 노인이 마른 옷과 뜨거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두만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더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족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강 씨는 우리를 각자의 길로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가야 하오. 중국 브로커를 찾거나 한국 대사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숨어서 살거나. 선택은 동무들의 몫이오. 그리고 그는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선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800km를 이동해야 했고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하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수용소였습니다.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인이 소개해준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 씨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선양까지 데려다 주는데 $500요. 가짜 신분증 만드는데 $200 추가고. 제 주머니에 남은 돈은 $1,500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장외이민, 조선족, 연변 출신.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사진은 어설펐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절대 경찰 앞에서 말하지 마시오. 억양 들키면 끝이요. 버스를 타고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낡은 장거리 버스였습니다. 차 안에는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마늘을 씹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저는 최대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양. 그 이상 말하면 안 됐습니다. 중국어 발음이 이상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검문소에 멈춰 섰습니다. 공안이 올라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공안이 제 신분증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조선족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중국어 못하오? 또 끄덕였습니다. 공안이 한숨을 쉬며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공장,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마을들. 북한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전깃불이 밤새 켜져 있었고 상점들이 질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요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선양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 속에 숨었습니다. 이 씨가 알려준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탈북자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공안이 수시로 단속하거든요. 하지만 며칠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하실에는 이미 5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자 2, 30대 남자 2, 그리고 50대 할머니 1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라 불리는 60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보호 요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요즘 중국 당국 단속이 심해서 영사관 근처도 못 가요. 공안들이 지키고 서 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교회에 급습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우리는 뒷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공안이 있었습니다. 멈춰.
저는 방향을 바꿔 옥상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두 명의 탈북자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넘었습니다. 3m 간격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고통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북조선 놈들이다. 한기가 느껴지는 새벽 골목을 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숨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골목 구석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에서 썩은 냄새가 풍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밤을 깼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도망친 두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700 남았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감시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공원에서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씻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바닥나면 끝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한 조선족 식당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탈북자지? 저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10년 전에 그녀는 제게 주방 일자리를 줬습니다. 한 달에 1,000위안, 숙식 제공. 대신 밖에 나가지 말고 손님들과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좁고 어두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재료를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잤습니다. 쥐 소리가 밤새 들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공안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 돈을 모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한국행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몽골 루트로 가면 돼요. $5,000면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제게는 $4,000밖에 없었습니다. $1,000 빚지고 가세요.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몽골 사막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선양에서 몽골 국경까지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탈북자 8명이 작은 트럭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트럭이 멈췄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물과 빵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옆 사람의 땀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몽골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해요. 철조망을 넘어 몽골로 들어갈 거예요. 중국 경비대가 순찰하니까 조용히 해요.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1월의 중국 북부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 3m쯤 되는 낡은 철조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펜치로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찢어지는 금속 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빨리 통과하세요. 우리는 하나씩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걸렸지만 억지로 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몽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경비대가 발견하면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뿐인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몽골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몽골 브로커를 만날 거예요. 그들이 울란바토르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우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게르몽골 전통 천막 앞에서 몽골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웰컴, 컴 인사이드. 게르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고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울란바토르로 출발해요. 몽골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거예요. 대사관에 도착하면 안전해요. 한국 대사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낡은 지프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몽골 초원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땅은 광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유의 풍경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복잡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집에 숨겼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석 달.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몽골 사막을 건넜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내일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사우스 코리언 엠버시라고 말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 슬픔, 희망, 안도감. 38년을 북한에서 살았고 석 달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도착한 이문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온 탈북자들도 같이 걸었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문 앞까지 왔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이 보호할게요.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김성호는 죽었고 자유인이 태어났습니다. 태극기 아래 서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설명, 건강검진.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한국.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이제 제 조국이 될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인천행. 탈북자 8명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자유의 관문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미소 지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의 공터가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어두운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을 처음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 높이 솟은 빌딩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의 몇몇 거리를 제외하면 북한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면 칠흑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석 달간 이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높임말, 금융 시스템, 취업 준비, 심리치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첫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화장실, 책상, 옷장.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환경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평양에서도 겨울에는 찬물로 씻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24시간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습니다. 교육 첫 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대형마트에 데려갔습니다.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식품들, 쌀, 고기, 채소, 과일, 과자, 음료수. 북한의 장마당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씩 골라보세요. 저는 사과 한 개를 집었습니다. 빨갛고 윤기 나는 사과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밖에 나와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아삭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급을 기다릴 필요도, 뇌물을 줄 필요도, 굶을 걱정도 없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온 탈북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심리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누가 저를 신고할지, 보위부가 찾아올지, 장마당에서 단속에 걸릴지. 매 순간이 생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는 그런 공포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말을 빨리 했고 모든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졌을 때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아무 단어나 쳐도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습니다. 평양에서 또 공개 처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송신장 마당 근처였습니다. 제가 장사하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도 제가 알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감시 속에서 자유 없이 석 달의 교육이 끝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도 국가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것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일해도 배급이 끊겼고 장사에도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일한 만큼 받았고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는 돈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고 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부모님이 탈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먹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 하나 먹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라면을 비싼 값에 사야 했고 들키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점에서 1,50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자유였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평양에는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국의 지하철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시간이 정확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역 이름들을 봤습니다. 강남, 홍대, 명동.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형, 북한 이야기 좀 해줘요 라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사장 부부의 이야기, 공개 처형의 이야기, 탈북의 이야기.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다를 수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저 안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킨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렀습니다. 북한에서도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자유였고 한쪽은 감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북한 탈북자, 인권, 공개 처형.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 사장 부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보도됐습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탈북자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탈북 1년 후의 소회였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자유를 느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걷고 웃고 숨 쉬는 것. 이게 자유구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박 사장 부부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단지 성공했다는 이유로 죽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공이 축하받는다. 이 차이가 바로 자유와 억압의 차이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꿉니다. 때때로 북한이 그립습니다. 부모님이, 고향이,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음입니다. 대신 저는 여기서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박 사장 부부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2,500만 명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